오늘 그 해겔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끝을 내죠. 뭐 해겔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지겨울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 보이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해겔에 대한 모든 사상을 집절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해겔은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즉자 상태에 있고 그게 넘어가면 다른 사람을 대타로 보는 거야. 그러다가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게 되는 거. 그게 대자죠, 대자. 즉자라는 건 뭐야? 그냥 어린애 상태죠. 나만 아는 거고. 대타는 저기 사람이 있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대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즉 그 관계 설정의 시작이 뭡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배려, 이런 감정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일륜성을 만들어가는 시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륜성이 완성된 형태가 뭐예요? 제도적으로 완성된 게 그게 가족이죠. 가족.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냐하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이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뭐 젊은 사람이 연애하다 헤어지면 뭐 그것 때문에 남자가 와서 뭐 옛날 여자친구를 몸을 해치고 죽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해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야만 상태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날의 상태가. 그래서 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이 다 즉자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거나 말투가 기분 나쁘거나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그냥 바로 가서 보복하는. 이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 성숙되지 않는 거죠. 난 해겔의 철학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가 해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륜성의 시작으로서 가족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시민사회 단계죠. 시민사회 단계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서 가.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 소유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노동의 문제라든가 임금, 뭐 일을 시켰는데 임금을 안 줘. 또 돈을 줬는데 일을 안 해. 이런 문제들의 해결 문제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배려하고는 또 다른 거라는 거죠. 법적인 관계로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륜성을 확보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제가 쓴 거예요. 일륜성의 시작이라는 말은 사실은 해겔이 썼고 시민사회에서 일륜성이 확보됐다는 말은 사실은 해겔의 용어는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써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륜성의 그 달성, 가장 완벽하게 일륜성이 달성된 형태가 뭐예요? 국가라는 겁니다. 국가. 왜 이게 일륜성의 달성, 최고체라고, 일륜성의 최고 형태라고 보냐면 해겔한테서는 이 시민사회에서의 법적인 투쟁, 소유권의 투쟁, 혹은 노동과 자본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이 점이 바로 칸트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칸트 강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보십시오. 칸트 강의. 이 칸트한테는 이 가족과 시민사회를 거쳐서 그 시민사회에서 자신이 성숙하게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법적으로 완성되면 그것을 통해서 시민사회 자체의 어떤 성숙함을 통해서 국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해겔은 시민사회의 그런 법적인 투쟁, 소유권의 투쟁은 그 자체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나타난 다음에 국가를 통해서만이 시민사회의 모순이나 여러 가지 분쟁이 해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 완성은 국가가 생겨난 다음에 완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륜성의 최고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관계인데 사실 이건 제가 조금 응용한 거예요. 이 해겔한테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이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견이 엇갈려요. 예를 들면 해겔의 이 법철학 뒤에 보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인정하는 관계를 언급하면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저작이나 다른 그 표현에서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그 싸움을 통해서 소위 전쟁을 통해서 성숙한 거고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국내 정치가 훨씬 더 통합이 되고
동원하기 쉽기 때문에 전쟁이 꼭 나쁜 게 아니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해겔한테서는 이 국제정치의 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오히려 전쟁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도 칸트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나중에 나치즘으로 해겔의 정치 철학이 악용되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치가 1930년대 나치가 전쟁을 벌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날 아리안 민족, 독일 민족이죠. 아리안 민족이 통합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인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논리는 전형적으로 해겔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해겔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사상을 갖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이 해겔의 인정투쟁의 마지막 단계로 성찰적 지식을 통한 상호 이해관계가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표현도 사실은 제가 이물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인정투쟁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1단계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배려관계 2단계에서는 소유권의 관계에서의 어떤 시민사회 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 국가를 만들어내고 네 번째 인정투쟁은 어떤 성찰적인 지식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관계로 이 승화에 가는 관계 이것이 사실은 해겔 사상의 기본적인 흐름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해겔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해겔의 사상이 오늘날의 20세기에서는 어떻게, 21세기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이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홍활정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를 하지만, 정치 사상이라는 게 뭐 몇백 년 전에 쓰였던 옛날 얘기, 뭐 심각하게 얘기해서 귀신 신나라 까는 소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정말 옛날 얘기죠. 구닥다리 옛날 얘기죠. 그렇게 정치 사상을 해서는 나는 뭐 공부하는데 반밖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뭔가 절름발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온전한 의미의 정치 철학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걸 오늘날의 의미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에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200년 전에 해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남은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쓴 책은 아니니까 제가 뭐 책을 보여주는데 이런 책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이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해겔 철학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저런 인정투쟁의 논리를 가족, 시민사회, 국가, 국제정치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 뭐 그런 얘기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저걸 다 인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낸시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하는 분이고 이 악셀 호나티는 인정투쟁이라는 책을 썼던 제가 지난번에 시간에 설명했던 사람인데 이 두 분이 이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요 논쟁부터 잠깐 보고 나서 문성훈 씨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리를 했던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자, 우선 순서대로 합시다. 이 가족의 변화인데요. 해겔이 얘기했던 인륜성의 시작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가족 이 문제가 오늘날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 그래서 뭐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든다. 이런 식의 관점이 생긴 게 18세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사랑이라는 게 어땠느냐? 결혼하고 꼭 연결되지 않았어요. 18세기 전에 유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뜨겁게 난 너만을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관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귀족들 사회에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여자는 내 여자고 저 남자는 내 남자라고 하는 이런 소유권과 관련돼서 사랑이라는 개념과 결혼이 그래서 가족이 연결된 건 18세기 즈음이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셀 호네트가 아니고 루만이 썼던 책 제목 중에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루만의 책 제목이 열정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 대단한 책입니다.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소위 이제 책의 일원으로서 대가였던 루만이 젊었을 때 썼던 책입니다. 루만이 얘기했던 열정으로서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시기에 어떤 의미를 가졌고 그게 19세기나 20세기에는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어떤 아이디얼 타입이라는 건 바로 18세기 낭만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낳고 무슨 하는 뭐 그런 어떤 이 모성애적인 가족 관계, 이게 19세기의 자본주의와 관련된 가정의 상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시즘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남자의 노동력을 극대화시켜서 공장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은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고, 왜냐면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가 노동자로서 커야만 나중에 공장에 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재생산의 의미로 여자들한테 아이를 낳고 모성애를 갖고 아이를 잘 키우는 그런 가족 살림을 맡기는 성적인 역할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좌파적인 시각이죠. 그리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여자는 굉장히 다소곳하고 수동적이고 아이를 키우는데 특화되어 있는 것처럼 가르쳤고, 남자는 외향적이고 밖에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성적인 역할을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식의 가족 관계, 이러한 식의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사회적으로 고착시킨 게 언제요? 19세기 전후라는 거예요. 왜? 산업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18세기와 19세기의 낭만적인 사랑, 부부관계, 가족,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의 성적인 역할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넘어서서 오늘날 21세기 오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이 여성의 성적인 역할, 남성의 성적인 역할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집에만 있지 않거든요. 아이만 키우는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음? 자, 이럴 경우에 과연 여자다운 게 뭐고 남자다운 게 뭔지, 그 다음에 가족을 이루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근본이라고 그럴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이게 사실은 오늘날 해결 철학을 보면서 인륜성의 시작으로서 사랑과 가정에 대한 한국 사회가 떠맡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지금 뭐 연일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의 해체가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심각하게 위기가 오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 잘 안 합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서 오래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대학교 1, 학년 들어오면 당연히 미팅하고 연애하고 그렇게 뭐 하는 것처럼 됐는데, 요즘은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연애를 안 해요. 그게 가장 물론 중요한 게 알바하고 뭐 돈 벌고 취직 준비하느라고 전혀 정신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남자는 아직도 좀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좀 늦게 적응을 해서 여자에게 약간 권위적으로 이렇게 여자다운 걸 강조하지만, 우리 요즘 여학생들이 그런 거를 못 견뎌한다고요. 막, 그럼 뭐, 니 가라마, 니 치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이념이 뭐냐, 사랑의 아이디얼 타입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가정관계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거는 여자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건 남자다. 이런 성 역할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사라져 가고 있고, 더군다나 아주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젠 동성연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날의 인륜성의 시작으로서의 사랑과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제시할지, 이거는 사실은 해겔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시민사회에서의 이 노동과 자본의 대립, 혹은 뭐 여러 가지 소유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겔이 살았던 시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 들어갈 막스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이 해겔이 살았던 18세기 초반 요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국 사회에서의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언제 떡 만들어진 거냐면, 바로 해겔과 막스 시대 때 18세기와 19세기 중엽에 만들어졌던 노사관계 혹은 소유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가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 소위 이제 이 기계화된 생산 문제, 그래서 이 포디즘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의 문제,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게 20세기 후반이니까, 박정희 시대 때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받아들였던 노동과 자본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유권의 문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형적으로 대규모 이 공장 체제에서 노동과 자본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포디즘의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위 대량 생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앉아서 똑같이 이렇게 돌리고 뭐 이제 이런 형태로
그 노동이 착출당하고 그다음에 자본가가 이익을 내놓는 그 문제에 있어서 권리 투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에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1997년 IMF 이후에 어떤 이슈가 벌어지냐면 더 이상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동차 산업이죠. 그건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1997년 이후에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사업은 뭐예요? 핸드폰 사업이죠. 그거는 어떻게 돼요? 반은 더 하청을 줘요. 그 다음에 팀으로 만들어서 아주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 봐봐. 그래가지고 뭐 아이폰 성공해? 그럼 대박을 치면 돈을 보너스를 줘요. 그 다음에 대박을 안 치면 바로 그 태스크 포스 팀을 해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과거에는 한번 회사에 들어가면 20년, 30년을 일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비정규직이 생기고 노동의 강도도 굉장히 세지만 보수도 많아져요. 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앞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던 거. 그게 포디즘이란 말이 뭐예요? 포드 자동차에서 도입을 했던 노동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핸드폰을 만드는 거 하청 시스템에 그다음 유연 축적 전략이라고 그러죠. 한꺼번에 돈을 탁 투자했다가 돈을 많이 벌면 그걸로 사람들을 돈을 주고 그 대신에 빨리 해체해 버려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쓰는 겁니다. 그걸 뭐예요? 도요티즘. 도요타 자동차를 만들었던 일본에서 이 전략적으로 이 채용했던 고용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고용직이라는 게 없어요.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물건을 팔아서 외국에 수출했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금융자본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육질의 남자들이 적어도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는 근육질의 남자들이 생산력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 남자의 성 역할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땀 흘려서 일을 하는 공장이 아니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 투자하고 무슨 비트코인 투자하고 요즘 유명한 무슨 뭐 땅 투자하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저희 금융자본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과연 시민사회에서의 그런 소유권의 문제, 자본과 노동의 문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양극화죠, 양극화.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전까지는 소유권의 문제였다면 오늘날의 시민사회 문제는 소비의 문제죠.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여대생이 있어요. 그런 여대생이 어떻게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닙니까? 증권 투자해서 돈 번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거 참 어렵겠습니다. 그 뭐 화려한 소비 생활을 하니까 나쁘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당신이 뭐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그 윤리를 만들어 가야 될지 적어도 소유권과 관련돼서 혹은 노동과 자본에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 이제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가의 문제인데 해결은 국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시민사회의 그 자본과 노동의 투쟁을 국가가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반은 뭐 복지 정책으로, 반은 또 어떤 법적인 제도화를 통해서 자본과 노동의 투쟁을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힘이 너무 강해요. 2000년도 이후에 한국 사회는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그 시장의 논리가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외국으로부터 와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IMF라고 하는 게 결국 외국 투기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중에 블랙머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영화인데 그게 자세히 보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예전에는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건 시민사회 문제였는데 오늘날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이런 국가의 형태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될 거냐. 그저 강력하고 시민사회의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야 되느냐. 그건 정말 200년 전의 나이브한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림 그려놓은 거 보세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국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해결적인 국가는 맨 왼쪽에 있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장의 논리에 가까운 거죠.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무슨 이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사회주의적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적 협의주의, 경쟁적 조합주의, 질서자유주의, 자유방임적 최소국가. 이런 식의 국가 형태 중에 우리가 어떤 국가를 채택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대단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 발전 모델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다 보여주는 거는 이 말들은 조금 제가 고치고 뭐 수정한 게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어떤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의 이 합리적인 모델을 봐야 될 거냐. 그게 무슨
그러니까 결국 저는 협의제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인데 그 사회로 가려면 국가와 시민사회 개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국제정치의 논리인데 해겔 시대에는 사실은 국제정치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다 주권 국가를 완성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게 특히 대한민국은 이게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자기 방어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미국, 소련, 중국, 일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건 군사나 경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문화적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군사나 경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가 강해요. 뭐 반공 논리가 전 세계에서 아직도 한반도가 유일하게 반공 논리로 남북이 지금 헤쳐져 있고 무슨 핵무기 문제 이런 논리로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그런 핵무기의 위협을 겪고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나마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인의 정체성, 소비 문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이제 무슨 아까 제가 무슨 그 명품 얘기했습니다만 외국의 문화적인 영향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서 문화 민족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해겔의 의미에서의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겁니다. 아마 요 문화 민족주의 혹은 무슨 그 미학적인 저항 이런 논의들은 제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20세기 정치 철학을 하면 저희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 정치 철학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